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최승훈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온 게 199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해전이 1992년도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한 뜻깊은 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 해에 중국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졌던 건 맥도날드가 중국 베이징 왕푸진 거리에 큰 매장을 냈던 거죠. 되게 그 부분에 중국 분들이 많이 열광을 했습니다. 거기 긴 줄에 서갖고 뭐 그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서 씹는 게 나름의 중국 분들한텐 로망이었으니까요. 벌써 그게 30년이 됐고 이제 중국의 맥도날드 매장은 한 4천 개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 맥도날드가 5년 전인 2017년에 중국에서 엑시스를 했어요. 자기 지분의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를 중국 국영회사하고 미국 펀드 회사한테 이제 다 매각을 하고 중국에서 엑시스를 했는데 그 엑시트한 금액이 3조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뭐 30년 동안 사업 잘 하고 그래서 3조가 넘는 돈을 벌어서 엑시스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근데 저는 단순히 그렇게 그냥 박수치고 말 일이 아니라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잘 구사하는 좀 독특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역뻐꾸기 전략이라고 붙여놓은 건데요. 뻐꾸기는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뭐 이렇게 알 나놓고 도망가기로 유명한 새예요. 거기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는 기존에 있던 알들을 다 이제 발로 차서 나무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가짜 어미새죠. 가짜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이제 어미새보다 덩치가 두세 배 커질 정도로 성장을 하면 이제 날아가 버려요. 뻐꾸기가 그렇게 큰 새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뻐꾸기의 이런 습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육성하고 싶은 어떤 자기들이 한번 뭐 키워보고 싶은 산업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해외에 이미 큰 기업 혹은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이제 뭐 뻐꾸기라고 치죠. 그 회사를 이제 그런 회사를 이제 중국으로 인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알을 낳게 해요. 이제 그렇게 알을 낳고 나면 이제 뭐 중국도 당연히 자기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뻐꾸기하고 같이 키우죠. 딱 중국이 하는 일은 그 뻐꾸기들이 자기 새끼들을 가해하지 않을 정도만 딱 가드를 쳐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둥지 안에서 중국 새와 해외 뻐꾸기가 같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덩치가 상대적으로 뻐꾸기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는 이제 이 중국의 새들은 부대 끼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새끼들이 쓸만해졌다 생각이 들면 이 어미새는 가차없이 뻐꾸기를 내쫓아 버립니다.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 역뻐꾸기 전략에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비단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큰 기업들도 그렇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이런 시련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맥뻐꾸기는 대단한 뻐꾸기였던 거예요. 그 시련을 이기고 큰 돈 벌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맥도날드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마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그리고 좀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밝은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러면 좀 저희의 어두웠던 과거를 후비적거리면서 들춰가면서 좀 저희가 이 1시간 약간 넘는 이 제 이야기 속에서 다 같이 좀 더 밝은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맥도날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약해요. 한국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속어라든지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있죠. 단연코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이죠.
어, 그런 마스크팩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지 보면 한때는 이제 마스크팩 단일 품목을 가지고 연매출 4천억도 찍어요. 뭐 그렇게 성장을 한 회사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 안 힘든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들 아마 드물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강연을 위해서 마스크팩 브랜드 회사 하나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마스크팩 회사의 그 삽질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물론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삶이 소중하니 회사 이름은 빼고 한번 희생시켜 볼게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을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번, 적어도 한 번은 갔었습니다. 이제 2년째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제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도 이제 까먹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이제 다들 갇혀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국에 계신 제 지인분들이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그러면 PPT 진행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브랜드 중국 진출합니다. 근데 뭐 중국에 진출을 하면 어떨까요? 혹은 뭐 진출을 하는데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상의가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답정 넣은 거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럼 제가 꼭 그분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중국을 왜 진출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되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이 당연한 질문을 그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세요. 아마 저한테 뭐 이게 중국 진출한다 얘기를 하면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진출을 할 때 주의할 점, 중국 진출을 제대로 하는 법, 뭐 중국 진출의 정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다 생뚱맞게 제가 중국 진출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인가 봐요. 근데 전 꼭 이 질문을 단연코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국의 중견 마스크팩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이제 제 질문을 받으시곤 좀 하소연 비슷하게 저한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회사가 이제 좀 시끄러웠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주주 간에 분쟁이 있었던 거죠.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뭐 지금의 대표님 그때 제가 만난 대표님이 이제 뭐 경영권을 쟁탈을 했는지 뭐 어떻게 재탈환을 하셨는지 이제 그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니까 이제 현업으로 이제 현업을 들여다보신 거죠. 물론 6개월 동안 회사 상황이 이러니 직원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회사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제 딱 현업을 들여다보니 한국 시장이 작살이 나 있더랍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 알이 빠져갖고 이제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제때제때 못 채워 넣으면 기본적으로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같은 매장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 알이 빠져 있는 부스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부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점 매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직원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 발송이 늦어지고 뭐 온라인으로 문의를 했는데 제대로 응답을 안 해주니 뭐 고객들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박살이 나 있더래요. 근데 재밌게도 해외 시장은 의외로 괜찮더랍니다. 뭐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뭐 도매 뭐 이렇게 오파상 중심으로 유지가 돼 갖고 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도매 시장에 던지면 이제 뭐 그 오퍼상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현지 셀러들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니
뭐 본사가 뭐 엉망진창이 됐건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물건만 뭉탱이로 도매 시장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중국 시장이 너무 재밌더랍니다. 뭐 중국 시장은 볼 것도 없었대요.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니까 그 따이공 유통업체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따리 무역상이라고 말하고 엄밀히 말하면 밀수죠. 그러니까 밀수 유통업체 사장님이죠. 그 중국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이렇게 깍두기 머리하고 가슴팍에 베르사체 로고 이만한 거 팍 박혀 있는. 자기 처음 봤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중국 그 유통업체 사장님은 처음 봤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갖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표님 내가 당신들 제품 가져다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았다. 근데 내가 요즘 더 당신 물건을 화곡동 도매시장에서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적지 않게 당신 물건들 유통해갖고 돈 많이 버는데 당신들 물건 직접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뭐 현찰 거래 한다고 그러고 물량도 들어보니 적지가 않아요. 사장님 입장에선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 팔더래요. 계속 재주문이 들어오더래요. 그제서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 물건이 얼마나 잘 파나 하고 중국 시장을 한번 알아봤더니 중국 시장에서 자기 제품이 꽤나 인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야, 한국 시장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이거 자꾸 끙끙거리느니 이거 다 정리하고 중국 가서 새 출발해보자. 요즘 안 그래도 뭐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돈 많이 벌고 있다는데 뭐 나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딱 듣고 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켜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한국에 잠깐 있을 건데 그동안 제가 깍두기 머리 아저씨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중국에 정식 진출하실 거면 중국의 화장품 위생 허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어야 정식 통과에 대해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중국 현지에 화장품 위생 허가 대행하는 업체도 제가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그렇게 정식 유통을 하려면 또 정식 유통하는 중국 현지에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따이공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 그런 것도 사장님 브랜드하고 어디가 잘 어울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사장님은 잠깐 중국을 좀 잊으시고 이제 한국 시장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뭐 제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요. 자기가 한국 시장의 재건에 집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하루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일단 다음 날 깍두기 머리 아저씨가 굉장히 근사하고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쁜 어떤 분을 모시고 회사로 나타나요. 왕홍이래요. 내가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다. 이 친구가 중국에서 굉장히 물건을 잘 파는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하고 해서 당신들 물건을 좀 많이 팔라 그러니 당신들 회사에서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사롭지 않아요.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촬영도 하고 뭐 라이브 판매도 합니다. 그럼 2박 3일 동안 직원분들이 업무를 못해요. 이분들 뒤치각거리 해야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물건이 많이 팔려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한국에 뭐 거래하는 도매업체 분들이 아는 도매업체 분들이 뭐 이렇게 업체 사람들을 하나 데리고 나타나요. 무슨 업체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는 걸 대행해주는 업체래요. 자기들이 어떤 브랜드도 대행을 했고 어떤 브랜드도 대행을 했대요. 자기들은 뭐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중국 위생허가를 자기들은 몇 달이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대요. 그게 자기들 경쟁력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몇 달 지나면 자기들도 이거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이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뭐이 정비된 제도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자기들도 뭐 이 좋은 시절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선 겁이 나죠.
자기는 중국 진출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이제 그분들 돌려보내요. 며칠 지나면 그 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제품을 저희가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받는 걸 이제 시작을 하려 그러는데 이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중국의 제중 책임 회사라고 해서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중국 현지에 법인이 없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한 군데 어디 임의로 법인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중국에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은 마당에 내 제품의 어떤 인허가를 다른 법인 명의로 받을 순 없지. 잠깐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뭐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의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 중국에 나가서 사업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급하게 법인이 필요한데 좀 법인 좀 설립하는 거 알아봐 줄 수 있냐? 그럼 이제 상대 쪽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어렵지 않아. 뭐 그거 기장대행 업체 써갖고 하면 그거 한 달이면 법인이야 금방 나오는 거고. 근데 법인을 만들려면 최소한 작게라도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처리하려면 법인 대표는 아무래도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사무실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주고 괜찮은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은 하나 소개시켜줘. 해갖고 이제 조그만하게라도 사무실을 얻고 얼굴 한번 뵌 적 없지만 뭐 명목상으로라도 법인 대표로 한번 앉히는 거죠. 자, 법인이 생겼고 법인 대표가 생겼고 중국 진출한 거예요. 중국 진출을 한 겁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안에 다 벌어져요. 한 달 안에. 그렇게 뭐 시작이 좀 어색하죠, 많이. 이상하지만 뭐 과정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 시작 뭐 이상할 수 있어요. 뭐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과정만 아름다우면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법인을 만들고 사실상 뭐 명목상 만든 거니까 그 위생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깍두기 아저씨하고 물건을 잘 팝니다. 잘 파는데 더 잘 팔아요. 더 잘 팔고 더 잘 팔고 더 잘 팝니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미 뭐 자고 일어나면 주문이 들어와 있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호황을 누려요. 그때쯤 되면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증권가 분들이에요. 증권가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장님 회사가 지금 여의도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사장님 회사 이렇게 쭉 저희가 지켜봤는데 상장 가실 수 있습니다. 상장 가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이가 없죠. 내가 무슨 서경배 회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LG 생활건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장이야. 근데 증권사분들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 듣다 보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씨 갑자기 웅장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막 팍 열려요. 그러면서 파랑새 한 마리가 확 들어앉는 거죠. 이제 둥지를 탁 틉니다. 상장 가야 돼요 이제 이분. 근데 증권사 분들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사장님 주식시장은 철저한 미래시장입니다. 사장님 회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팔았고 현재 지금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가 보다 미래에 얼마나 더 많이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도 받아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 내에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미 중국에서 자기 제품 환영받고 있잖아요. 뭐 투자 진짜 실제로 증권사 분들이 투자 끌어모셨어요. 주머니가 두둑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술자리 몇 군데에서 좀 자랑 좀 하는 거죠. 나 상장한다. 나 중국 시장 진출한다.
그때 너도 나도 하자고 달려들어요. 상장하잖아요. 숟가락 얹어야죠. 중국에서 굉장히 유통 잘한다는 회사의 사장님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자기한테 직접 같이 꼭 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중국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파트너는 꼭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쭉 만나뵌 분들 중에 뭐 꽤 큰 브랜드들 유통하고 계시고. 들리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눈빛 선하고 결제 깔끔할 것 같고 규모가 좀 큰 업체를 한 군데 총판으로 계약을 합니다. 총판으로 계약을 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 파트너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지사가 그냥 지사이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지사여야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부장님이나 혹은 신임하시는 임원분 한 분을 중국 지사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중문과를 나왔거나 중국에서 뭐 유학까지 했던 나름 중국통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한 분 또 채용을 해서 그분한테 붙여드리죠. 그리고 이제 지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지사로 나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위생허가 진행되고 있는 건 뭐 지금 한 3개월째, 4개월째 됐는데 뭐 몇 달이면 된다고 했던 거 아직도 뭐 답은 안 보이고 아마 제 시간 다 채우고 위생허가 나올 것 같아요. 위생허가 같이 진행해야죠. 그리고 뭐 현재 사무실 이제 직원들 채워 넣으려면 현지 직원들 채용도 해야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사는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해요. 매출이 줄거든요. 왜 매출이 줄을까요? 총판 계약을 했잖아요. 정신 유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나갔던 깍두기 아저씨하고의 거래가 끝났어요. 깍두기 아저씨가 가져갔던 따이공 매출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상장하잖아요. 상장하는데 밀수 매출이라뇨.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해외 정신 유통한 해외 송장 빡빡 찍혀 있는 해외 매출이 잡혀야 되니 이제 따이공 매출 다 끊었잖아요. 근데 따이공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컸었으니 그 매출이 확 빠지고 나면 매출이 주는 겁니다.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애가 타요. 그래도 이제 곧 상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매출이 갑자기 확 빠지는 거죠. 그럼 뭐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니까 지사에 전화를 합니다. 야 매출이 준다. 매출 좀 늘려봐. 그럼 지사는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뭔가를 해야겠죠. 지사는 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총판 부릅니다. 총판 불러놓고 이제 상의를 해요. 총판이 그러면 역직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역직구는 위생허가가 없어도 가능하니까 그거 좋다. 역직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역직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조금 매출이 오르는 것 같아요. 또 몇 달 지나갖고 매출이 또 안 나와요. 매출이 그 이상 안 올라요. 이제 또 본사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야, 역직구 매출이 더 안 올라야 이거 올려봐. 지사가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 뭐합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또 총판 부릅니다. 총판이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존에 따이공으로 나갔던 제품들이 싸게 팔리는 제품들이 아직도 타오바오에서 재고가 많이 있는지 계속 싸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직구로 팔고 있는 건 앞으로 정식 유통을 하기 위해 제대로 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따이공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물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제품들, 그러니까 역직구로 파는 제품들이 가격이 높다 보니 잘 안 팔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역직구에서 팔고 있는 건 우리가 좀 높은 가격에 정식으로 팔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존에 딸공으로 팔 때만 해도 뭐 사는 사람 사고 또 아는 사람들 알고 당신들이 느끼기엔 꽤 매출이 컸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역직구로 해서 중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히 얘기해서 당신들 제품, 우리가 하는 제품들이 사실 중국에서는 좀 듣보잡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당신들 브랜드가 중국에서 좀 널리 알려질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긴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사가 이렇게 듣고 보면 결국 그 얘기잖아요. 뭐 브랜드가 약하다는 얘기네. 마케팅하면 되겠네. 브랜드 마케팅하면 되겠네. 그럼 그 총판이 만류를 합니다. 아 그거 지금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그저 굉장히 지금 해갖고는 뭐 약간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차라리 판촉을 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브랜드 마케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듣기엔 또 그런 거예요. 니네는 뭐 장사해갖고 물건 팔고 돈 남기는 것만 관심 있잖아.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해질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잖아. 그래. 알았어. 너희 나가봐. 가. 내가 브랜드 마케팅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긴 뭐래요. 뭐 마케팅이라는 걸 하려면 중국 TV도 보나요? 안 보죠. 중국에서 뭐 버스 랩핑 광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 탑니까? 버스 안 타요. 모릅니다. 몰라도 방법은 있죠. 마케팅 대행사 쓰면 됩니다. 근데 현지 마케팅 대행사 써야 되는데 좀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선택하는 게 한국에 있는 마케팅 대행사 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에 들어와 있는 대행사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제일기획, LG에드 중국법인, 뭐 대홍기획, 이노션 이런 대행사들의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들하고 일을 하죠. 그쪽을 불러요. 갖고 이제 이분들한테 마케팅 브리프를 내립니다. 우리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만큼 위대해지길 바래. 그러면 대행사가 쭉 그 브리프를 듣고 돌아가서 제안서라는 걸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안서를 보면 이제 같이 딱 쭉 보면 굉장히 근사해요. 뭐 TV 광고도 한다 그러고 5개 광고도 한다 그러고 온라인 광고도 한다 그러고 뭐 디지털 사이너지 한다 그러고 버스 랩핑 광고도 한대요. 아 다 좋아. 근데 마지막에 예산 부분으로 딱 들어가면 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브랜드가 한국에서 했던 마케팅 예산의 5배에서 6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적혀 있어요. 바가지 쓰는 것 같거든요. 바가지 쓰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이 정도 비용을 집행해 본 적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되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깎아요. 10분의 1, 20분의 1로 깎습니다. 근데 대행사는 말이죠. 주어진 예산에 맞추면 돼요. 돌아가서 그 예산에 맞춰 미디어 플랜을 다시 짜옵니다. 물론 그 미디어 플랜 안에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보니까 뭐 라디오 광고도 한다 그러고 온라인 광고도 한다 그러고 버스 랩핑 광고도 한대요. 단지 어느 스팟에 얼만큼의 비중으로 얼만큼의 노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를 뿐이죠. 일단 근데 한대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라고 합니다. 고! 자 가보자.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요. 본사에서 매출이 안 늘어요. 본사에서 또 지사에 전화를 하죠. 아야 마케팅 했냐? 근데 매출이 안 느냐? 죽을래? 그러면 지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했는데 매출이 안 느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했습니다 하고 막 보고서 보내고 막 합니다. 근데 본사하고 지사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고민을 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아야, 우리가 총판을 잘못 얻었나벼. 걔네들 물건 겁나 못 파나 보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걔네들이 못해서 못 파는 것 같다. 새로운 총판을 구해야 쓰겠어. 나가서 새로운 총판 구해와. 취소하는 뭐 까라면 까야죠. 뭐. 방법 있습니까? 나가서 이제 쓸만해 보이는 총판을 이제 구해옵니다. 구해와요. 근데 기존에 있던 총판하고 헤어져야 새로운 총판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총판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쫑을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존의 총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귀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시간만 뺏고 제대로 된 매출도 못 내고 뭐 이러겠어요? 뚜껑 확 날아가는 겁니다. 기존의 총판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총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허가가 나오고 정식 유통이 가능해질지 시점에 제대로 된 중국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각 매장의 채널들하고 사전 영업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항저우 알리바바 찾아가서 사전 영업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자기들하고 거래를 중지하재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을 총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 소송이 시작되면 절대 그 소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 그 유통업체의 홈그라운드니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당연히 뭐 위생허가 그 사이에 나와도 제대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보세 창고에 들어와 있는 물건을 하적조차 못해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중국에 있는 많은 보세 창고에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팩들이 박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뭐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면 합의를 해야죠. 그래서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합니다. 왜? 새로운 유통사하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통사하고 유통을 시작해요. 자, 새로운 유통사는 그러면 기존의 유통사에 비해 훌륭할까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어차피 드릴 시간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한국의 수많은 마스크팩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단 마스크팩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 굉장히 때가 좋다고 하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보면 위태위태해요.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면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P&G고 존슨앤존스고 LVMH고 다들 중국 사업 겁나 잘한다는데 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만 중국 와갖고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 MNC 같은 그러니까 그런 P&G나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을 우리는 MNC라고 하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들이죠. 그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나라를 진출해 본 겁니다. 아마 중국은 그 기업들이 진출한 여러 나라 중에 굉장히 뒷번호일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MNC들은 수없이 많은 나라를 가면서 다 성공을 했겠냐고요. 실패도 했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각 나라별로 들어갈 때 달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진출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걸 노하우라고 그러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MNC들과 우리는 노하우의 차이, 업력의 차이만 있는 걸까?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런 MNC들은 대체로 서방 국가에서 시작을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서방 국가. 이 서방 국가들이 근대에 갖고 있는 역사가 뭐죠? 제국주의죠. 식민지를 어마무시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수없이 뭐 나쁘고 옳고를 떠나서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겠냐는 거죠. 무엇을 배웠겠냐는 거죠. 자, 일예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인도가 이제 영국이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가 그 당시엔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무굴 제국, 인도를 식민지 할 때 그럼 뭐 총칼 들고 가갖고 툭 갈긴 다음에 뿌라 이래갖고 식민지화 하나요? 안 그럽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할 때 처음에 찾아가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입던 옷 입고 먹던 거 최대한 먹으려고 애쓰고 듣던 음악 듣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겐지스강에서 구정물에 찌질하게 막 이렇게 몸 닦고 있다가 딱 지나가는 인도인을 봐요. 영국인을 봐요. 겁나 하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막 햇빛 쬐는데 막 이렇게 양산 쓰고 막 지나가면 되게 근사해 보이거든요. 막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왜?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 우월하니까. 그들이 우리에 비해 가진 탁월함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선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름의 팬층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 됐다고 하죠? 홍보가 됐다고 그러죠. 홍보가. 그렇게 이제 홍보가 됐어요. 자, 홍보가 됐으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인도를 식민지화 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또 역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이제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 뭐 중국에서 차를 띄어다가 영국에 갖고 와갖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인도 애들 이렇게 인도 애들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보니까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저런 땅들 보니까 겁나 좋아 보이는데 내가 중국에서 사오는 차 니네가 만들어 갖고 나한테 팔면 나 겁나 좋을 것 같아. 니네도 한번 해봐. 당연히 뭐 내가 중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싸게 팔겠지만 너희가 이걸로 돈 벌면 너희 삶이 굉장히 괜찮아질 거야. 인도 애들이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차를 재배하는 법도 모르면 차 재배하는 법 가르쳐주고 그렇게 차를 재배합니다. 차를 가져가서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안 뛰어오고 인도에서 재배된 차를 가지고 영국에 갖고 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 사이에 인도 애들은 그 차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건 영국으로 갖고 와서 영국 애들이 팔겠지만 그 기준 이하의 것들은 자기들의 그냥 버리거든요. 인도 애들이 그 버린 차들을 이렇게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타 먹어 봅니다. 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티타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거 보니까 되게 근사해 보이거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마셔봤는데 밍밍하고 겁나 맛없는 거예요. 영국 애들 뭐 이런 걸 마셔. 쟤들 진짜 희한해. 거기다 이제 마셔볼 만하게 염소젓도 타고 우유도 넣고 걔네들 뭐 또 향신료 많잖아요. 마살라 가루 뿌리고 후추 뿌리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먹습니다. 그걸 짜이라고 그러죠. 짜이. 차를 짜이를 만들어서 나름의 차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그 짜이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쓱 가갖고
뒤통수 빡 때리면서 야, 이 찐따 새끼야 그거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냅둬요. 냅둬요. 냅둡니다. 그렇게 스스로 서서히 영국의 문화들이 인도에 스며들어 나름의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만 보죠. 우린 그걸 요즘 말로 뭐가 된다고 하죠? 현지화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에 대한 식민지화를 서서히 마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들이 이 인도에 대해서 영향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영향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밀어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런 세력들이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돈 많은 자들, 배운 자들, 종교를 지도하는 자들. 그러면 그 기득권 세력들로 자기들이 가서 쓱 의자 하나 놓고 앉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반겨요. 왜? 이미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우월한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 그 자리의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탁월하니까, 우월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쓱 앉아갖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인도라는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때서부터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내가 이득을 남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안 합니다. 또 안 해요, 얘네들.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인도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앞자리에 있는 인도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때쯤 돼서 인도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겁나 복잡하죠? 맞습니다. 한 나라를 진출한다는 건 이 정도로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곳에 과연 진출을 했던 걸까요? 그러면 뭐 진출을 못했다 칩시다. 제대로 된 진출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이 중국이란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보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진 말자고요. 오늘 그러진 말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은 해야죠. 주어진 일들은 해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어에 대한 거예요. 코어에. 제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예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싶을 텐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과격하고 조금 이상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잘 떠올려 보면 여기에 계신 젊은 분들 중에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 슬로건이 이랬습니다. 세계 인류화, 세계 1등, 1등 제품. 그 당시에 우리는 어디하고 경쟁하고 있었죠? 당연히 세계 1등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하고 경쟁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13억 인구가 가진 중국이 생뚱맞게 반응을 한 겁니다. 건드린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부산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물이 겁나 화려하고 겁나게 큰 거죠. 우리한테 단군 이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제적 황홀경을 안겨줘요. 어떻게 돼요? 순진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중독돼 버렸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갖고 있던 목적이 싹 사라져요. 중국 시장에 홀리게 돼갖고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 뭐예요? 중국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제2의 중국 시장은 어디가 될지, 이런 목표만 남았습니다. 목표만. 근데 꿈이 크면 부산물도 커요. 근데 목표는 잘 돼봤자 반반이에요. 반반. 높게 쳐봤자 반반이라고요. 근데 목표 따위 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 시장에서 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중국의 목적이 뭡니까? 중국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요즘, 이 중국인들이 요즘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얘기하죠. 세계 1등.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도 USA 하면서. 타도 USA 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국소적인 얘기나 댕댕하고 있다. 뭐 맨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얘기하고 있고, 중국의 트렌드가 어쩐지 그런 거나 쫓고 있고, 중국에 맞는 가격 연구하고 있고. 자, 우리가 중국 대중한테 맞는 제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없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답니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의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문명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어디랑 경쟁했어요? 미국, 일본, 독일의 제품들하고 경쟁을 했어요. 거기를 이겨보겠다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게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요. 우리는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앉아갖고 이제 중국 대중한테 어울릴 법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 다운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는 고등학생이 미적분 풀다가 초등학생 동생이 와갖고 덧셈 뺄셈 좀 가르쳐달라고 그거 가르쳐주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청자백자 있죠. 청자백자 되게 잘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청자백자가 질그릇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공정도 훨씬 더 복잡해요.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청자백자 잘 만드는 장인이 근데 어느 날 나 질그릇 잘 만들어 보겠다고 달겨들어요. 질그릇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질그릇은 누가 잘 만들까요? 질그릇은 청자백자 못 만드는데 질그릇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듭니다. 청자백자 좀 잘 만든다고 질그릇 잘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앉아서 질그릇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브랜드가 중국에서 환영받으려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국을 아예 감안을 하면 안 돼요. 감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의 일부가 우리한테 혹시 열광할지도 몰라요. 그 일부가 근데 매덕이에요.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세계 인류화, 목표는 세계 1등. 그런 마음과 결의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브랜드의 수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두 번째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건 좀 기능적인 얘기예요. 중국을 읽는 기능이죠. 중국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이제 중국의 피부를 읽는다.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읽는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뼈들을 읽는다? 아니야. 중국의 이 모든 걸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DNA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쳐다보죠, 이렇게. 근데 공부를 하면서 꼼꼼히 구석구석을 쳐다보는 걸 우린 관찰이라 그래요. 그럼 관찰을 하다 보면 통찰이라는 게 생깁니다. 야, 몰라서 이렇게 물구러미 쳐다보는 거 우리는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면 안 돼요. 그죠? 통찰을 통해서 얻은 독해 능력이 있어야 중국에 대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한중 수교가 우리가 30년이 됐어요. 뭐가 생겼냐는 거죠. 그죠? 그냥 올라타려고 난리였던 거예요. 되게 근시안적으로 어떤 벌어지는 현상에만 집착해서 그저 그냥 한몫 잡아보려고 올라타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꿈이 있었어요. 세계 통일, 그거보다 더 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를 먹는 거예요. 이집트를 먹겠다고 빠밤 하고 갑니다. 가고 대판 깨지고 와요. 대판 깨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학자들을 데리고 간 160 몇 명이 있어요. 160 몇 명을 이제 데리고 돌아오죠, 프랑스로. 그 학자들이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이집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렇게 퍼진 이집트지가 지금의 이집트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이집트지는 지금까지도 이집트에 대한 과거와 당시를 연구하는 데서 가장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아요. 근데 뭐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중국은 우리한테 공포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영화 무섭죠. 공포영화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괴물이 무서워요? 막 하고 나타나고 막 썰어버릴까봐? 아니에요. 귀신 나타나고 나면, 괴물 나타나고 나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귀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어둠, 귀신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 미지에 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아직 어둡다. 그런데 그 어둠을 읽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처럼 그 어둠을 밝혀내는 기능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현상만 보는 걸로는 그 기능을 갖기가 불가능해요. 그 기능을 가지려면 정말 불행히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중국의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전방위적인 공부를 해야만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요즘 뭐 다들 중국을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요즘의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실 거예요. 시진핑 정부의 3가지 키워드가 있죠. 자, 첫 번째 공동부유론, 두 번째 대동사회, 세 번째 이 의법치국.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론 얘기부터 해볼까요? 공부론은 시진핑이 한 말이다. 근데 시진핑이 만든 말이다. 자, 시진핑이 만든 말은 아니죠. 마오쩌둥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근데 이 간단한 단어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공산주의는 원래 안 돼. 사회주의 원래 뭐 그런 거 될 리가 없잖아. 그거보다 저는 중국인의 어떤 가장 큰 특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쁘게 들으면 제가 섭섭해할 거예요. 삐질 거예요. 중국인의 가장 큰 특성으로 저는 개인주의를 꼽습니다. 좋게 말했어요. 이기주의라고 안 했어요. 개인주의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당연히 이 공부론이라는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어떤 개념을 이룩하기 위해선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중국인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 뭐 되겠냐는 거죠. 근데 중국인의 개인주의적인 특성은 불가피했던 거예요. 자,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좋은 땅을 가진 놈들은 어떻게든 이 좋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좋은 땅을 조금이라도 좀 더 지켜보려고, 그럼 나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땅을 먹어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는 침략과 방어의 역사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계셨던 노자가 도덕경이라는 책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천지불인이라고 합니다. 천지, 세상은 불인, 인정사정이 없어. 그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곳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맨날 침략과 막 전쟁 속에서 막 살아가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 피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은 하루 살기 하루가 어려워요. 저 앞에서 걸어온 놈이 노나라 사람인지 제 나라 사람인지, 노나라 사람이었다 제 나라 사람이 된 사람인지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가는 그냥 목이 날아가거든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어려운 세상이 극에 달하면 반대 사상을, 그때 나온 사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이를테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막 그 어마무시하게 강성해서 막 침략과 수탈을 일삼았던 그 당시에 인도에서 고타마 시카르트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공자님은 인의 예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중국인은 예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제 묵자가 막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정의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 그런 게 다 사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건 개인에 대한 집중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개인주의가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DNA에 박혀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공부론이 가능하냐. 물론 지도자가 훌륭하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위정자 수준이 굉장히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위정자가 이제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볼만해요. 매일매일 진짜 볼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뭐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캐치프라이즈는 공부론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죠.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왜? 덩샤오핑 배운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제 기존의 위정자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공부론을 일단 가져오라고 합니다. 야, 공부론 가져와. 내가 저기다가 저 뒤에 있는 금고에다가 내가 넣어놓을게. 그리고 지금부터 선부론 하자. 선부론은 뭐예요?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라.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흑묘백묘론.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장땡이요. 이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자,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갑자기 먼저 부자가 돼도 상관없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겠다는 소리예요. 들리세요? 네. 사회주의를 인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죠. 이율배반이죠. 이거를 이제 이 이율배반을 나름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논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의 이상향으로의 여행이야. 우린 그걸 한번 가볼라 그래. 그걸 한번 가볼라 그래. 그 과정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추워. 그러니 등 따시고 배부른 세상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건 내 때 만들게. 덩샤오핑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게 온포 사회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너희와 함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좀 더 미래에는 다 같이 좀 문화 생활도 하고 좀 나름 좀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문명 사회가 하나 건설될 거야. 이제 이게 소강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실현될 거야. 사회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될 거야. 그게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 자, 대동사회 나왔어요. 대동사회. 자, 근데 이 대동사회가 떵쇼핑이 한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자가 한 얘기예요. 공자가 얘기라는 책에서 태평천하를 얘기하면서 이 대동사회를 얘기합니다. 태평천하를 가는 데 있어 한 국가가 3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온포, 소강, 대동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믿음과 화목이 있으며 자신의 부모만을 부양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주어진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성인은 일할 곳이 주어지며 아이들은 자랄 곳이 마련되어 있다. 과부, 호라비, 고아, 장애인과 병자는 모두가 함께 부양하며 재물을 버리지도 쌓아놓지도 않는다. 권력은 강력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행하여지지 않는다. 도둑이 사라지고 세상이 안전하니 문을 닫지 않고 사는 그 세상을 대동이라 이른다. 사회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와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죠. 잘 따온 겁니다. 기가 막히게 따온 거예요. 근데 자, 시진핑 정부가 때가 됐다고. 자, 내가 이거를 이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걸 이룩하겠다고 공자의 대동사회도 꺼집어 내놓고 그 실현 방법론으로 공자하면 뭐예요? 덕치죠. 근데 덕치를 안 갖고 와요. 의법치국을 갖고 옵니다. 의법치국이 뭐예요?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림. 율법주의 같죠? 율법주의. 근데 이 말은 법가의 통치 사상입니다. 자, 법가 나왔어요. 법가. 이제 막 좀 약간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법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가를 연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악설. 인간은 본래 인간이라는 놈들은 원래 사악해서 두들겨 패갖고 계도해야 돼. 뭐 계도가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얘네들은 때려줘야 돼. 이게 이제 성악설. 이게 이제 법가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죠. 한비자. 그 다음에 이걸로 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이 있죠. 이쯤 되면 이제 법가가 어떤 사상이라는 걸 이제 좀 떠올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법가의 통치 철학이 딱 이 의법치국과 한 글자가 틀립니다. 이 어디 한 글자가 틀린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법치국이에요. 이와 의. 이법치국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뭐가 달라 다르기는. 교묘하게 한 글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한 글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의법치국이냐 이법치국이냐가 아니라 이 법이 법가의 법이라면 이 법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법가에서 말하는 법은 법률, 율법이 아니거든요. 파워 시스템이에요. 권력 그 자체를 말하죠. 자, 지금 중국에서 권력 그 자체가 뭘까요? 공산당이에요. 아무리 돌려봐줘도 이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죠. 이 법가의 사상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위정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이 법가의 사상으로 통치 철학으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이 법가 사상이에요. 타노스가 끼고 있는 그 GM 박힌 글러브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쓰는 사람이 잘만 쓰면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장갑 낀 사람이 광장의 길로틴에 목을 얹습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법가의 사상이 그렇게 강력하다 보니 부분 차용한 정권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쓰는 건 우리 시진핑 정부가,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 시진핑 정부가 최초다 거의. 그래서 자, 그럼 공산당이 망하냐, 중국이 실패하냐, 제가 점쟁이 빤스도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1세기예요. 21세기는 완전히 그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 변해 있는 시대가 공산당이 법가의 사상을 안고 어떻게 그 것들을, 자기의 꿈을 실현해낼지, 그 과정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공부를 해서 이 독해 능력을 가지면 최소한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볼 줄 아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우뚝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모두가 고민을 해서 답은 찾아야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엔 본질적인 고민이 우선이다. 애당초 중국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세계 1등 하겠다는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중국 그 이상을 목적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품기 위해서 중국의 DNA까지 읽어내는 기능을 여러분이 탑재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잘 되면 세계 1등 하는 거고, 뭐 못 돼도 최소한 우리는 경제적 자주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존은 지킬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중국을 상대하는 건 세계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상대하는 건 중국을 상대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